아까 대칭키 관련된 응용을 설명드릴 때 랜섬웨어라는 것도 설명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한번 좀 고민해 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 써서 어떤 비밀 통신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아무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부조차도 뭐 수사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통신 내용들을 감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암호화해서 통신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국정원 오더라도 CIA가 오더라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낼 수가 없죠. 키가 없으면.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은 이론적으로 다 안전하다고 증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우리가 쓰는 암호 알고리즘들은 그 사람들이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위탁이라는 개념이 좀 나왔습니다. 위탁이라는 개념이. 근데 지금은 저 개념이 전혀 얘기되고 있지 않아요. 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연구도 되고. 즉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암호 알고리즘 쓰게 해줄 텐데 쓰려면은 키를 정부에 주고 써라. 정부에 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으면 그 키를 김상진이 쓴 거구나. 김상진이 한 거구나. 그럼 그 키를 받아다가 그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겠어요? 특히 범죄자들이 그 어떤 암호 통신을 하면서 거기에 썼던 키들을 뭐 의무적으로 주거나 아니면 그 또 어떤 얘기냐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보급하는데 그 하드웨어만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드웨어에서 생성된 키들은 정부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가 하겠어요? 요즘은 다 소프트웨어로 다 알고리즘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보면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암호 알고리즘들이.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뭐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해결책이 없어요. 못 쓰게 한다?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감청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암호 통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만의 암호 통신을 하게 되면 누구도 그거를 도청하거나 감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의미 없는 용어로 또 방법론적으로는 찾기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위탁이라는 개념하고 복구라는 개념하고 혼동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복구는 또 굳이 키 위탁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키 백업만 해놓으면 복구를 할 수가 있죠. 필요할 때. 그래서 복구와 위탁은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 위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범죄자들이 이걸 악용하면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앞에 이제 공개 키 대칭 암호 알고리즘 살펴봤으니까 이번에 이제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살펴볼게요. 비대칭이라는 건 이제 그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구할 때 사용한 키가 다르다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보통 사용자마다 두 개의 키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 키, 다른 하나는 공개 키. 개인 키는 나 혼자 비밀로 유지해야 되겠고 공개 키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 키, 개인 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공개 키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용어보다는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죠. 그리고 이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1976년도에 디피와 헬멘이라는 사람이 처음 학술적인 문헌에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고대 로마 시대부터 썼던 대칭 방식에 비해서는 역사가 비교적 짧은 거죠. 비교적 짧다, 역사가. 최근에 와서야 76년대가 최근이라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고대 로마 시대부터 썼던 비밀 통신과 비교해 보면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이 사람보다 더 일찍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국 정부 문서가 이렇게 비밀 문서들이 이렇게 공개되죠. 그러면 그 공개된 거에 보면 저 이전에도 영국 정보부에서는 제임스 본드 쪽 있죠. 그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기술이. 근데 그때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이제 군사적인 전문가들이나 보안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정보보호 기술들을 공개하지 않고 그 군대 내에서만 쓰고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학문 쪽으로 연구하는 이런 학술자들이 있고 그런 학술자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군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술들을 다 문헌상에 공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문헌상에 공개한다고 보안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보안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더 안전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내고 더 이런 알고리즘들이 그렇게 문헌에 공개되더라도 쓸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 요즘 다 비밀키에 의존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아까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둘 다 똑같은 키를 가져야 되니까 이 똑같은 키를 어떻게 가질 거가 이슈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상대방이 나의 공개키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개키는 비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주면 돼. 여러분 내 공개키 필요해? 내가 주면 돼요. 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개키 방식에서는 공개키의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인증이 대단히 중요해요. 인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 키가 김상진 것인지 다른 사용자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공개키 인증. 즉 요 그림에서 보면 이 밥이 앨리스한테 그 자신의 공개키를 줄 때 그것을 차단하고 공격자가 플러스 KB 대신에 자신의 키를 밥의 키로 착각하게끔 앨리스한테 줬어요. 그럼 앨리스는 플러스 KC가 밥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럼 밥한테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면 플러스 KC로 암호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밥이 볼 수 있어요? 밥이 볼 수가 없습니다. 공격자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KC, 플러스 KB든 어떤 공개키를 내가 받아서 쓰기 전에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거를 공개키의 인증이라고 합니다. 즉 공개키는 비밀로 교환할 필요가 없지만 인증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여러분도 쓰고 있는 메커니즘이 인증서라고 하는 겁니다. 인증서. 그래서 이 공개키 인증서는 공개키가 누구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문서예요. 우리는 공인인증서라는 걸 쓰고 있죠. 그래서 공인된 기관이 이 키는 김상진 거라고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 키는 김상진 거다라고 보증해 주는 방식입니다. 뭐 요즘 뭐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많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정부에서 공인인증서를 너무 강요하는 거지. 공인인증서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를 인증하거나 뭐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쉬우니까 쉽게 이거 할 때 무조건 공인인증서 써.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30만 원 이상 이상짜리 쇼핑할 때도 공인인증서 쓰게끔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강요되는 그런 것이 문제이지 공인인증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나를 보증해 주는 거를 국가가 해줘야지 누가 해줘요. 어떤 업체가 해준다. 그건 더 신뢰하기 어렵죠.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인증서. 그리고 그러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비해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성능이 떨어져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체와 자리 바꿈 연산 가지고 여러 번 해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얘는 수학적인 개념들을 써요. 그러니까 되게
곱셈 연산, 지수승 연산 아주 복잡한 연산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느리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대칭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워낙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대칭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지 않고 특수한 일만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개키 가지고 대칭키 가지고 하게 됩니다. 공개키를 가지고 대칭키를 교환한 다음에 대칭키로 메시지를 암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구글 서버랑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통신하잖아요. 그러면 공개키를 가지고 대칭키를 교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들은 공개키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칭키로 암호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문제 때문에 보통 메시지 자체는 암호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선 알아두시고요. 키가 두 개이니까 플러스 KA로 공개키로 메시지 암호할 수 있고 마이너스 KB 개인 키로도 암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암호 알고리즘이 이게 가능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있다고 치면 그 알고리즘들은 개인 키로도 메시지 암호할 수 있고 공개키로도 암호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중에 어떤 알고리즘은 개인 키로도 암호할 수 있고 공개키로도 암호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엔 공개키로만 암호하고 개인 키로 풀 수만 있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잠깐 넘어갔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RSA하고 엘가마인데 RSA 알고리즘은 개인 키로도 암호할 수 있고 공개 키로도 암호할 수 있어요. 엘가마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안 돼. 공개 키로만 암호하고 개인 키로는 복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RSA처럼 둘 다 된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플러스 KA로 암호하면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풀 수 있어요? 대응되는 마이너스 KA를 갖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죠. 따라서 비밀성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 메시지는 아무나 못 풀어요. 근데 이 메시지는 마이너스 KB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KB를 가지고 있는 아무나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개키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개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밀성이 제공이 안 되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KB로 암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밥밖에 못해요. 그 얘기는 인증이 된다는 거죠. 이걸 한 사람은 누구야? 밥이죠.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이 저거는 밥이 한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저걸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김상진이 100원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했구나 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암호화를 하긴 하지만 거기에 핵심은 이거예요. 인증이다. 김상진이 요구했구나. 그래서 공개키 인증서에서 여러분들이 공개키를 그때는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키를 쓰는 거예요. 개인키. 공개키를 쓰는 게 아니라 개인키로 전자 서명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표준으로 채택되다가 쭉 데스가 77년도에 표준으로 채택돼 가지고 잘 쓰다가 2000도 가까이 와서 AS가 표준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데스가 뭐 문제점이 발견됐냐? 그건 아닙니다. 데스라고 하는 것은 키의 길이가 56비트였어요. 56비트. 그러니까 1977년도에는 56비트를 쓰더라도 그 당시에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와도 못 풀어. 전수조사가 안 돼요. 55비트짜리 56비트를 전수조사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6비트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PC 갖고도 하루 반이면 풀 수 있어요. 모든 키를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 컴퓨팅 능력이 발달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네들은 AES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밀키의 길이가 되게 중요해요. 왜? 비밀키 길이가 몇 비트이면은 이거는 키를 알아내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 가능한 모든 키로 풀어보면은 풀리겠죠. 어느 한 키로. 키가 128비트면 2에 128승계의 키가 존재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쓰고 있겠죠. 근데 2에 128승계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의 컴퓨팅 능력으로도 거의 불가능. 우리가 그래서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요. 계산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고 걸리는데 막 100년이 걸리는 거야. 슈퍼컴퓨터 써더라도. 그러면 그거 하는데 노력을 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으면 우리가 보안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공개 키들은 키 길이가 뭐 1024비트, 2048비트 이래요. 이거는 전수에서 뭘 구한다는 게 얘네는 옛날부터 불가능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에 의존해요. RSA 같은 경우, RSA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 문제에 의존해요. 인수분해. 여러분 인수분해가 뭔지 아시죠? 10을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하면은 2 곱하기 5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큰 수가 있다.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못해. 특히 이런 식으로 n equal pq 해가지고 p와 q의 곱, 소수 두 개의 소수의 곱인데 얘가 한 512비트, 얘가 한 512비트면 얘가 한 1024비트가 돼요. 그렇죠? 그럼 500 이렇게 된 수는 인수분해가 안 돼. 못 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물론 지금은 이것도 빨라지니까 이게 2048, 1024, 1024비트 이 정도 돼요. 요즘 쓰는 거. 그래서 저거는 이제 또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컴퓨팅 갖고도 아까 얘기한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100년, 10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가면 갈수록 컴퓨팅이 발달하니까 필요한 비트 수가 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얘는 단순히 전수조사니까 128비트, 2에 128승계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막 2048비트 막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커지면 속도도 느려지고, 물론 여러분 컴퓨터 빨라졌지만 그래도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RSA나 옛날에 했던 엘가마랑 다르게 뭔가 또 다른 방식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안으로 하나 나온 게 타원 곡선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타원 곡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 알고리즘이 우리가 쓰던 알고리즘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컴퓨팅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옛날에 잘 쓰던 거를 못 쓰게 되는, 아니면 키 길이를 대폭 늘려서 쓰거나 그런 식으로 되게 되겠고, 그게 이제 싫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증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증서. 내 인증서를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인증서라는 게 어떤 공개키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암호기술적으로 보증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김상진 거라고 보증된 건데 그거를 누가 막 조작을 해가지고 김상진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 거라고 바꿀 수 있으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보증하는 것을 아무도 함부로 못하게끔 특정한 기관만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인증기관이라는 데서만 보증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서 공인된 그런 곳에서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죠. 그게 조금 미국하고는 달라요. 베리사인 같은 건 사기업이거든. 미국에서는 사기업들도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공인기관들만, 공인인증서들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개키 정보이고 주체인데, 여기에 김상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공개키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요 공개키는 이 사람 거다라고 요 CA라는 기관이 보증을 해줘요. 그 보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정보들에 대해서 전자 서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자 서명을 할 때 문서 자체에 하지 않고 해시함수라는 값에 해요. 왜 해시함수에 하냐는 건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증기관이라는 곳에서 전자 서명이라는 암호 기술을 써서 그 사용자와 사용자의 공개키를 연결시켜 준다. 그게 인증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는 이 표준이 있어요. 국제적인 표준 X.509 현재 버전 3를 써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버전을 가지고 인증서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증서를 하나 받으면 이 인증서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용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확인하는 절차가 4단계로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전자 서명돼 있으니까 이 서명값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게 돼요. 유효하게 확인. 그럼 이 서명값이 유효한지 확인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이게 CA의 개인키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전자 서명을 확인하려면 CA의 확인키, 공개키가 필요해요. 그럼 그 공개키는 또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증서로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위에. 그래서 최상위 기관까지 가게 됩니다. 인증서들을 여러 번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증서를 발급한 사람 거, 이 사람 거의 위 거, 위 거. 그래서 꼭까지 올라가게 돼요.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서명 확인은. 그 다음에는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보통 우리나라 인증서들 유효기간은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쓰는 거.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마다 갱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 용도를 확인해요. 사용 용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걸 보면 얘를 갖고 서명할 수 있는지 암호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아니라 범용 인증서인지 전용 인증서인지 그걸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들 돈 내면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돈을 안 내면은 보통 공짜로 전용 인증서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뱅킹 전용이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뱅킹 할 때만 쓸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어디 민원24 가서 뭐 증명서 발급할 때 못 쓰고 뭐 쇼핑할 때도 못 쓰고 그래요. 범용 아니면. 근데 범용이면 쓸 수 있고 범용을 발급받으려면은 1년에 한 5,000원인가 발급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용도를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지 여부를 확인하게 돼요. 폐지 여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 4가지를 그럼 매번 하냐? 매번 안 해요. 한번 확인한 거는 내가 보통 캐시 같은데 내 시스템 내에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다 보관을 해놔요. 보관해서 똑같은 키를 또 쓴다 그러면 보통 단계 1과 단계 3은 건너뛰어. 안 해. 아까 했으니까. 예전에 했으니까. 서명은 뭐 1시간 뒤에 확인한다고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그리고 용도도 똑같은 용도 또 쓰면 뭐 확인했을 테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2개만 늘 2가지만. 그러니까 이 4단계를 늘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단계 2와 그러니까 유효기간과 폐지만 늘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폐지 여부라는 건 뭐냐면 요건 좀 폐지 여부부터 설명드리고 뒤로 갈게요. 그래서 폐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쓰죠. 그럼 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유효기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효기간이 이제 지나가면 못 써요. 새로 발급받지 않으면 못 써요. 근데 유효기간이 안 지났는데도 잃어버리는 경우 있죠. 분실되는 경우 또는 뺏긴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끔 뭘 해요? 신고를 해서 정지시켜요.
그러면 신고해서 정지된 애들은 목록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서버에 가서 얘가 정지된 애인지 아닌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아까 신용카드 쓸 때랑 이거랑 거의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인증서도 유효기간이 아직 유효하지만 여러분들이 분실했거나 뺏겨가지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옛날 거는 쓰면 안 돼.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쓸 수 없어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는 게 뭐다? 폐지 여부예요. 그러니까 폐지 여부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아직 유효한데 쓰면 안 되는 것들. 왜 쓰면 안 되냐? 보통 사용자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정지나 이렇게 정지라기보다는 이제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지라는 개념 또 따로 있어요. 보통 내가 한 달 해외 가면서 한 달 동안에 내 거 국내에서 쓰지 못하게끔 막아놓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멀리 해외 출장 가면서 출장 가서는 이 인증서를 쓸 필요가 없어. 그럼 은행에 신고해서 한 달 동안에는 당분간만 정지시켜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폐지는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폐지 여부인데 암호 기술에서는 얘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인증서 폐지 목록이라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해요. 폐지 목록. 뭐냐? 인증서를 확인할 때 서버에 가서 인증기관에 가서 폐지 목록을 달라 그래요. 그럼 최신 폐지 목록을 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쓰는 인증서가 그 폐지 목록에 있나 없나를 보게 됩니다. 없으면 유효한 것이고 있으면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써요. 그런데 이때 이 폐지 목록이 이런 방식을 쓰면 무한정 커질까요? 무한정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왜 안 커질까? 중간에 뭘 버려? 목록들을. 그쵸. 우리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어떤 데이터들이 평생 유지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기간 동안만 유지해야 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에이징 기법이라고 그래요. 데이터의 에이징 기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를 만들거나 뭘 관리할 때는 이 에이징 기법을 고려를 해야 돼요. 아, 이런 데이터는 내가 한 달 동안 유지해야 돼, 1년 동안 유지해야 돼, 이게 돼야 돼요. 얘네들은 인서 폐지 목록에 유지되는 정보들은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애들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 있다가도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절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 에이징 테크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빠져나가요? 유효기간이 지난 애들은 폐지 목록에 있다가도 그냥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목록에는 유효기간이 아직 유효하지만 폐지된 애들만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은 언젠가는 없어져. 왜?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유효기간을 통해서 그냥 폐지 여부를 확인하면 돼요.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커지지 않고요. 유지하는 것도 딸랑 1년 번호와 폐지 사유, 폐지 날짜 요 정도만 유지해요. 얼마 정보 안 되죠. 한 인증서를 전체를 거기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1년 번호, 폐지 사유, 폐지 날짜 되게 조그맣죠. 그래서 인증서 폐지 목록이라는 거를 실제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무식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 폐지 목록 대신에 온라인으로 OCSP 뭐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폐지 목록 가져라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지. 큐리 날리면은 yes or no를 답변해 주는 그런 방식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 그 신뢰 모델, 그러니까 상위 기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림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간 최상위 인증기관이 있고 또 행정, 정부 최상위 인증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쓰는 것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군대나 정부에서 쓰는 걸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기. 그리고 민간 최상 인증기관 밑에 이제 공인 인증기관들이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금융결제원, 코스콤 뭐 이렇게 있어요.
주로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는 금융결제원 걸 받을 거예요. 은행과 연관된 거. 코스콤은 증권회사들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나머지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가입자 이렇게 돼요. 못 모르고 코스콤 거 발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재발급 받을 때 어디 기관 거 받을까요 하는데 못 모르고 그냥 코스콤 거.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용도로 쓰냐, 범용을 받냐, 전용을 받냐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림으로 보면 트리 형태로 되어 있죠. 트리. 그래서 사용자 거를 금융결제원이 발급하고 금융결제원 거는 루트 CA라는 데가 발급하고 루트 CA 위로는 없어요. 얘가 땡이야. 얘는 자기 자신을 인증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죠. 자기 자신을 인증한다. 그럼 나도 루트 CA 거 만들기 쉽겠죠. 근데 그거를 루트 CA로 인정하기까지는 참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보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이나 여러 가지 장치, 다른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요거의 안전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는 상호 인증하는 형태가 돼요. 상호 인증은 얘 거를 내가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얘도 내 거를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인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등한 애들은 상호 인증하게 돼요. 서로 인증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호 인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 상하 관계를 형성하거나 동등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전 세계들이 이렇게 모델링 되고 있고요. 그 동등 관계 애들은 상호 인증이라는 메커니즘 통해서 서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인증이라는 기관. 그래서 이렇게 계층 구조 형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공개키 기반 구조라는 건 그럼 뭐냐? 공개키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인증서라는 게 필요한 거죠. 공개키 인증이 중요하고 공개키 인증은 우리는 인증서라는 메커니즘 써서 해요. 그러면 인증서라는 것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여러 뭔가가 있어야 돼. 그 있어야 되는 걸 통틀어서 공개키 기반 구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버들, 법률, 정책, 다 이걸 통틀어서 공개키 기반 구조라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잘 구축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공개키 기반 구조가. 그만큼 어떤 보면은 정부에서 너무 강요해가지고 그렇게 된지 몰라도 저는 이걸 좀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인터넷 뱅킹 쓰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안 쓰는 사용자가 거의 없어요. 성인 정도 되면. 그러면 이 인프라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보호 서비스를 좀 이렇게 제공하는데 활용하면 좋은데 그거를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정책들이 공인서는 뭔가 문제 있어, 액티브엑스 문제 있어, 이제 이런 논리로만 지금 접근돼서 그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고 공개기관 구조를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참여한 샵에서 보면 가입자, 등록기관, 인증기관, 검증기관, 그리고 공개 디렉토리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공개 디렉토리는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이 공개 디렉토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전화번호부처럼 발급된 모든 인증서를 여기다 모아놓는 거예요. 왜? 공개키는 공개돼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 김상진의 공개키를 지금 얻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저한테 요구를 하셔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생각했던 모델은 그게 아니라 전화번호부처럼 어디 가면 김상진 검색하면 공개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얻어가지고 김상진한테 메일 보낼 때 그 공개키를 써서 암호화해서 주고 그러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별로 발달이 안 되고 있어요. 안 쓰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등록기관은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기관이에요. 누가 할까 주로? 여러분들 신원을 누가 확인해? 은행.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계좌를 틀 때 여러분들 신원을 확인하죠.
그래서 등록기관이 별도 있는 거예요. 증권사, 증권대 가서도 거기서 거래하고 막 이러려면 계좌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 계좌를 만들려면 신원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이제 등록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상진이 맞다, 실제 김상진이 맞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기관이 별도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만 인증기관은 얘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가입자들한테 이제 인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 검증기관들을 이제 활용을 좀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검증기관한테 인증서의 검증을 요청하거나 이 인증서가 폐지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 방식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구조가 잘 구축되어야지만 공개키를 쓸 수 있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 제 생각에. 그리고 그거를 좀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응용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아, 아직도. 이메일 보낼 때 이거를 암호해서 보내고 싶다라는 충동을 별로 못 느껴.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이제 뭐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쓰는 경우도 없고, 저도 안 써요. 뭐 비밀할 게 뭐 이렇게 많다고. 노출되면 어때? 뭐 하여튼 인식들이 이게 안 돼 있고, 만약 그런 인식들이 강화가 되면 뭔가 암호 키 관리 뭐 이런 거 필요할 거고,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공인인증서만큼 널리 이렇게 배포되어 있는 게 없다.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한 것이 이제 인증서 기반 공개키 시스템이고, 이게 실제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이 있으면 연구하는 입장 또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 그러면 뭘 생각해 볼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방법도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늘 뭐가 있어? 잘 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얽매여 가지고 그걸 문제점만 찾고 그걸 개선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건 그거고 그걸 똑같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 생각하는 것조차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뭐가 잘 되고 있어. 그럼 이거 잘 되네? 그럼 그 자체를 놓고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은 좀 하는데, 전혀 다르게 그걸 하는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은 많이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업하려고 뭔가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좀 다르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배달의 천국, 이런 것들도 그런 거죠. 다 배달해서 잘 먹고 있는데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생각해내기. 그 사람들이 해낸 방식이 뭔가 기발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좀 그걸 고민해봤으면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내도 그걸 구체화하려는 노력도 별로 안 하지. 늘 잠잘 때 고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고민해.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거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근데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뭐예요?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도전, 그런 거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신원 기반은 공개키를 잘 쓰고 있는데, 그럼 공개키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공개키 방식, 그 인증서 말고 다른 방식이 없을까? 해서 샤밀이라는 사람이 84년도에 신원 기반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사용자의 신원 정보로부터 공개키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사용자의 신원정보로부터.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까? 신원정보로부터. 김상진의 신원정보. 예를 들면 김상진만의 그럼 그 신원정보는 김상진이면 김상진만 쓰는 신원정보여야 되겠죠. 어? 똑같이 쓰는 거면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안 되죠. 예를 들면 제일 편한 게 전자우편 아니면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는 현재로는 나만 쓰고 있죠. 다른 사람이 나 똑같은 번호 쓸 수 없죠. 그러면 저 사용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면 그 핸드폰 번호로부터 공개키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럼 공개키 인증이 필요 없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의 공개키로부터 공개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용자의 공개키가 필요하면 이 사용자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다음에 그 인증서를 아주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신원 기반에서는 이 사용자가 통신하고 싶어? 이 사용자의 전자우편 주소가 뭐지? 그것만 이제 알면 내가 계산을 해내. 공개키를. 그럼 공개키로 그 메시지 암호해서 줘요. 그럼 이 사용자가 풀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풀고. 그러면 지금 그 아이디어에서는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공개키는 그렇게 계산한다 쳐요. 그럼 그 공개키에 대응된 개인키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누가 계산해야 돼요? 누구든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공개키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해요? 안 되죠. 아무나 생성을 못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이 시스템으로서 이제 쓸 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뢰 기간을 두는 거예요. 개인 키를 발급해준 신뢰 기간. 그러면 김상진의 이메일 주소에 해당되는 공개 키가 있어요. 그럼 그 공개 키에 대응되는 개인 키는 누구한테만 발급해주면 돼요? 김상진한테만 발급해주면 되죠. 누가? 신뢰 기간이. 그러면 공개 키 방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 정보로부터 공개 키를 만들고 아까 같은 RSA나 인증서 방식에서는 그럼 키를 어떻게 만드냐? 키를 본인이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PC에서 만들어서 인증기관에는 뭐만 보내요? 둘 다 보내요? 공개 키만 보내요. 그래서 개인 키는 인증기관도 몰라요. 아까 인증서 기반에서는. 근데 이 방식에서는 그게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인증기관도 뭘 알게 돼? 사용자의 개인 키. 사용자의 개인 키를 알면 좋아요? 안 좋죠. 부인 방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즉, 신뢰기관은 여러분들의 행세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들을 함부로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야. 근데 그런 문제는 암호 기술을 어떻게 해결해요? 권한을 나눈다. 권한을 나눠요. 그래서 한 사람만 개인키를 발급할 수 없고 여러 사용자들이 발급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뭔가 이제 될 것 같아. 근데 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뭔가 미완이야. 즉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대안처럼 이렇게 연구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 인증서 기반을 무력화 아니면 대체하는 그런 걸로 되기에는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신원정보 관련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원정보를 쓸 수 있는 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주민번호보다는 전자우편 주소가 좋아요. 왜? 전자우편 주소는 널리 알려도 큰 문제는 없어. 주민번호는 독특한 정보이지만 널리 내 주민번호를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정보만 되는 게 아니라 독특한 정보이면서 사용자들한테 공개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내 핸드폰 번호라든지 뭐 전자우편 주소. 근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를 제가 수집하고 사용하는 게 원래 안 돼요. 어떻게 교육하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핸드폰도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번도
개인정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거 쓰레기통에 버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파기해야 돼. 아씨, 어려워. 근데 전자우편 주소가 또는 전화번호가 우리가 쓰기 좋은 정보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개키는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쓰다가 개인키가 노출됐어. 아니면 공개키를 바꾸고 싶어.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신원정보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원정보를 입력으로 공개키를 계산하는데 공개키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 신원정보를 바꿔야 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개키를 누가 계산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키를 누가 생성을 해요? 신뢰기관이 생성한다 그랬죠? 뭘 이용해 생성해요? 공개키를 이용해 생성을 하는데 뭔가 그 신뢰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생성하겠죠. 신뢰기관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생성해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성 못하잖아. 어? 개인키를 함부로 생성할 수 있으면 공개키로서 역할을 못하죠. 개인키는 조사용자만 알고 있어야 돼. 신원기반에서는 PKG라고 또 신뢰기관이 만들어주니까 신뢰기관하고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발급하냐면 신뢰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생성을 해요. 그럼 또 그 공개키를 바꾸려면 또 뭘 바꾸면 돼요? 신뢰기관의 그 정보를 바꾸면 또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바꾸는 것이 영 그렇습니다. 하나는 신원정보라는 건 보통 불변 정보예요. 완전 불변 정보는 아니지만 주민번호는 완전 불변 정보죠. 여러분 주민번호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런데 이메일 주소는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잘 쓰는 이메일 주소를 바꾸기 싫죠. 저는 제 이메일 주소로 스팸 메일이 왕창 오더라도 그냥 계속 쓰고 싶어요. 바꾸는 게 더 귀찮아. 그렇죠? 내 메일 주소는 다 늘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기가 힘들어요. PKG 개인키를 바꾸면 또 바꿀 수 있는데 얘를 바꾸면 내 것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용자 걸 다 바꿔야 돼. 한 사람이 잊어먹었다고 해서 모든 사용자 걸 다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답이 아니죠. 그래서 신원 기반 시스템은 이 신원 정보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지만 그 자체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대안으로 생각된 것이 발급 시간, 동적 정보를 넣는 거예요. 공개키를 만들 때 그 신원 정보만 넣지 않고 발급 정보라는 걸 넣어요. 그럼 나중에 바꿀 때 뭐만 바꾸면 돼? 신원 정보 그대로 두고 발급 정보만 바꾸면 되죠. 날짜, 발급 시간을 바꾸면 돼요. 근데 이 발급 시간을 바꾸는 건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원래 아이디어는 저 사용자의 뭐만 알면 돼. 이메일 주소만 알면 공개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해서 제안한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뭘 또 알아야 돼? 저 사람이 발급한 시간을 알아야 돼요. 발급한 시간을 어떻게 알아? 힘들죠. 그래서 고정된 발급 시간을 사용하자. 매달 1일날 발급해가지고 한 달만 쓰자. 그리고 바꾸자. 이런 아이디어도 제안했어요. 그럼 중간에 못 바꾼다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디어처럼 어떤 방식이 잘 쓰이고 있다고 해서 그 방식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거가 잘 되고 있어도 그거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그런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얘는 이렇게 하고 있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뭘 보면 저거 어떻게 돌아가지 관심이 없어. 쓰기만 바빠. 우리는 좀 보면 서비스 같은 걸 만나면 얘는 진짜 어떻게 구현된 거지?
그런 거를 좀 아주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좀 다르게 하는 방법 없을까도 고민해 볼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